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아닌 계획적인 모녀 살인이었다. 예, 데이트 폭력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남녀 간에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뭔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심한 욕설을 하거나 이게 바로 데이트 폭력, 우리가 아는 데이트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갑자기 살인, 그것도 모녀 살인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가 않고요. 이게 계획적인 살인, 즉 칼을 들고 가서 19번을 찌르고 17번을 찌르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계획적인 강력 살인사건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말이 다르죠. 네. 데이트 폭력으로 이게 치화할 그럴 대목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네. 어제 바로 이 데이트 폭력범 가족을 찾아간 관련 행사를 찾아간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사과일까요? 예. 사실은 저도 그런 데이트 폭력을 이렇게 변호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 데이트 폭력, 그런가 보다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 여기저기서 그게 어떻게 데이트 폭력이냐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알고 보니 조카의 데이트 폭력을 변호했다던 이재명이 한 것은 모녀 살인범이었다. 네. 여기서 그 범인은 조카는 맞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뭡니까? 큰 누나라고 하더군요. 큰 누나의 아들이니까 예, 친족하지요. 근데 집안에는 변호사가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변호하기는 조금 좀 그렇지만은 자기가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방어막을 쳤는데요. 예, 변호사는 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사실은 의뢰인들의 요구 사항에 이렇게 수임을 하고 변호를 하는 거는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이죠. 네. 숙명이라는 건 맞습니다. 누구는 변호를 맡고 누구는 변호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조카를 변호를 했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데이트 폭력범이다 라는 말로 치환을 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르베이터님 요즘 너무 살인과 자살이 많습니다. 정육점도 아닌데요. 정육점도 아닌데 살인과 자살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면은 아마 데이트 폭력으로 끝까지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도 데이트 폭력범 변호하는 거야 어쩌려고 하지만 내막을 뜯어보니 이거는 계획적 뿐만이 아니라 모녀 살인범, 그것도 칼을 우발적으로 가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는 칼을 갖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아예, 그렇으니까 계획적인 이른바 강력범인 것이죠. 강력 살인범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카래도. 네. 그러고 나서는 또 여기저기서는 데이트 폭력범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팩트에서 불리한 것은 쏙 빼고, 예, 이 치장을 하는 것은 참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예, 관련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네, 모녀를 37차례나 찔러 살해를 했는데요. 아이고, 이건 정말 어떻습니까? 이 조카가 모녀, 엄마, 딸을 저렇게 37차례나 찔러서 무참히 사기를 했고요. 이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곧 나도 찌르겠다라고 해서 5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다가, 예, 아주 거의 우리가 반신불수라고 하나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옵니다마는, 예, 이 표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닮은 꼴 여성 살인사건, 2006년 모녀 살인사건이 바로,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요 조카를 변호를 했던 것인데요. 개요가 이렇습니다. 결별 후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19번, 그의 어머니죠. 모친을 18번 찔러 살해했다. 부친은 5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네. 이게 2007년의 여친 살인사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게 더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2006년 모녀 살인사건이 훨씬 더 아주 흉악범, 계획적인 살인범이었다. 예, 이때 이재명
그 변호사가 주장한 그 이 법정 내 주장의 개요는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게 심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죄는 밉지만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때 그 이재명 변호사의 변호 취지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이 그대로 내려졌고요. 이 2007년도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돼서 징역 15년을 받은 그 사항과 지금 이렇게 비교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과 진정성에 이 의무를 안 가질 수가 없죠. 예,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교모하게 사건을 덮으려고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살짝 그렇게 사건을 덮는 그런 그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아무리 조카 변호를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예, 어떻게 19번, 뭐 37번을 찔른 사람을 내 조카는 정신미약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이 정상인 범죄에서 훨씬 벗어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선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조카라도 변호사의 직분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것 이후에 계속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사안이 가볍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은 그거는 팩트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도덕성의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두 번째 딱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무엇이 잘못된 거냐? 조카가 심신미약이 아닌데 심신무약 상태를 주장해서 선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본인 조카를 이렇게 이제 죄를 안 받기 위해서 심신미약 상태, 글쎄요, 형의 이 정신이 문제가 있다고 정신병동에 가뒀다는 우리 김사랑 씨의 증언도 있었습니다만은 뭔가 좀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죠. 네, 두 번째, 이건 뭐 명백한 계획적인 모녀살인 사건인데도 데이트 폭력이었다라고 그 뒤에 일관되게 여기저기서 주장했다는 것은 글쎄요, 그건 뭐 변호사로서도 있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 자세 문제에 정면으로 제가 이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과연 데이트 폭력으로 넘어갈 문제인가요? 네. 이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인화력이 있는 그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부선 씨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김부선 씨. 이 얘기를 나기는 2007년에 직접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이재명한테 조카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부선 씨가 바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제부터 이제 조카 살인 사건이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그 인화력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네. 나는 이걸 2007년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과의 그 이른바 공짜 연애인가요? 이재명과 나와의 관계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바로 옥수동 우리 집에 와서 저 조카 얘기를 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또 이재명 얘기는 아이고 웃기지 마라. 내가 아닌 형님 부부로부터 사건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도 김부선이 얘기한 게 다르다라고 또 이제 지금 반박을 한 것이죠. 네, 김부선과 이재명과 김부선의 그런 그 티격태격은 아마 대선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벌어질 겁니다. 그 남녀 간의 은밀한 그런 뭐 관계로부터 해서 또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보통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김부선 씨도 결정적일 때 그런 것들을 계속 꺼내놓고 근데 이제 이른바 지금 이제 물증이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신체 거기에 뭐 있다는 그 점, 예, 점은 분명히 있다. 자기가 지금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모양인데 글쎄요. 이 김부선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조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은 김부선과 이재명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이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팩트로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김부선 씨가 어제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뭐, 글쎄요, 뭐, 이 뛰어난 능력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 지금 사생활에서 상당히 코너에 몰릴 일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이 박창달이라고 하는 이 이른바 범보수 대구 쪽에 있는 전직 삼선이었는데요. 예, 어제 바로 이재명 품에 안겼습니다. 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네, 참 이제 뭐 저런 이합 집사는 뭐 앞으로도 박창달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 있을 것입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더 가지려고 또 여권에 투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내 역할은 전혀 없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외톨이가 됐구나 하는 분들은 또 이 정권 교체가 이 시대의 사명이다라고 또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또 윤석열 품으로 이렇게 투항하는 그런 앞으로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예, 정치가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가 대의 명분은 없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의도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글쎄요,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네. 예, 앞으로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황당하지만 비난을 못한다. 홍준표 이 후보도 얘기를 했죠. 황당하다. 왜? 이쪽에 계속 있다가 뭐 어떻게 하더니 이재명으로 간다. 그랬지만 비난을 못한다. 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예, 이 대의명분,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대의명분보다 다음 그 총선에서 배지를 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글쎄요, 한두 명 예외가 있을 수는 뭐 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못한다는 얘기는 일견 솔직한 얘기죠. 자기 살 길 찾느냐고 저쪽 가는데 내가 어떻게 비난하냐라는 얘기죠.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인지 정권 교대를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선판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당혹스럽겠다. 안개 속 대선판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당혹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죠. 국민 여러분입니다. 대선판이 점점 안개 속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제일 야당의 지금 선대위도 온전하게 구성을 못하는 그런 형국에 국민들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야 답이 없어요. 백윤홍님,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그런 얘기도 돼 있죠. 네. 자, 이재명 후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네, 대장동 또 고발사주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네, 대장동 나는 털어서 뭔지 이런 한 털도 받지를 않았다. 그래 대장동 특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너무 이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한 60, 70%, 80% 되니까 이제 특검을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어제 유력지와의 그 인터뷰에서 대장동과 고발사주를 한꺼번에 하는 쌍특검, 네, 이른바 동반특검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거의 공식적으로는 처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장동 특검을 갖고도 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고발사주 동반특검은 이거는 물타기 작전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쪽으로 이제 겨냥을 한 것이죠. 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사주의 동반특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진작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쌍특검 즉시 실시하자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반대를 한 겁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고발사주는 검찰 수사가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데 검찰 수사를 먼저 강도 높게 받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거를 갖고 특검을 해야지. 지금 고발 수자가 이 저자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검찰에 남아있는 윤석열의 그 흔적 지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발 수주가 검찰 수사가 지금 미진한 상태로 지금 특검이 시작되면은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먼저 아주 강도 높게 고발 사주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아보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대로죠.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 회피 수단이라고 했다. 예, 대장동 의혹도 정확히 말하면 화천대유 비륙.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들의 그런 비리지 이거는 대장동 전체의 정책 비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특검을 한다면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 사건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한다. 예, 부산저축은행 대출은 왜 나왔을까요?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검사가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눈 감아줘서 그 돈이 지금 이제 대장동에 흘러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금으로. 예, 그러니까 그 뿌리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거기에 왜 윤석열이 수사검사였으니까 윤석열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논리로 쌍특검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네, 글쎄요, 뭐 논리적으로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대장동 특검은 거의 지금 무르익는 이 점이 있습니다. 왜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국회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른바 여야가 합의만 되면은 바로 상설특검법이 패스트트랙처럼 가동이 되고 이른바 특검을 선정하는 일만 부지런히 서둘러서 하면은 네, 이 대선 전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여야 속마음이 따르고 겉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특검이 얼마만큼 일찍 그렇게 모습을 드러낼지 그것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대선 전에 특검이 일도 양단식으로 깔끔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보다는 뭔가 의혹, 미진한 점을 많이 남기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시간적인 그런 그 상황을 볼 때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제가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 모습이 달라졌죠? 네. 아주 이렇게 백발 거의 뭐 저랑은 뭐 나이가 비슷한 연배지만 아주 뭐 백발로 정말 머리만 보면은 할아버지 이 백발을 연상하는데 자, 저 어제 아주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미지 변신을 완전히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넥타이라든가 뭐 와이셔츠 그다음에 캐주얼 복장 이런 것들을 다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로부터 8천 약 뭐 600만 원인가요? 그걸 주고 PI, 예,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또는 뭐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도 하고, 예, 이른바 이미지 컨설팅을 받았다는군요. 네, 돈을 거의 뭐 8천 몇백, 거의 뭐 1억을 써면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꺼붓게 염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다음에 보다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 염색까지 한 겁니다. 네. 염색을 한 거는 글쎄요, 변장일까요? 변신일까요? 좋게 보는, 이재명 후보를 좋게 보는 쪽은 뭐 변신 쪽에 한 표를 드릴 거고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이고, 야, 속마음은 안 그런데 변장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서 사실은 뭐 변장, 변신 뭐 이런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용어 선택을 할 때 많은 또 우리 스태프진과 예, 오늘 회의할 때도 예, 고민을 한 게 사실입니다. 네, 사무총장, 뭐 전략위원장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 바로 자신, 예, 3일 전에 얘기했죠.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당을 장악하겠다. 왜? 여론조사에 15% 이상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당을 내 사람으로 직접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당의 사무총장을 교체한 건데요. 당의 사무총장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거할 때 돈을 관리를 하는 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있죠. 선거라면 돈과 인력 두 개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당의 선거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을 승인하는 자가 바로 사무총장 직인입니다. 그러니까 당 사무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네, 김영진이라고요. 예, 중대
후배더군요. 네, 수원이 지역구인데 김영진 자기 후배를 바로 사무총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그보다도 더 이 나이가 영한 네, 강훈식 저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데요. 네, 이 강훈식 그 의원은 여러분 저는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국회 지난 국감이었죠. 국회 상임위여서 계속 그 국감이 진행되는데 자기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 삼묘경에 빠져가지고 그걸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아주 한 달 동안 상당히 뭡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겁니다. 예, 강훈식 의원이 국감장에서 게임 삼묘경에 빠져서 3년 전에도 아주 게임 매니아한 모양입니다.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저렇게 저거 뭡니까 뭐 테트리스라고 하나요? 뭐 저거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하다가 사진이 찍혀가지고 도마위 열렸는데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바로 지난 가을 그 국감 때죠. 예, 국감장에서 또 같은 게임을 하다가 글쎄요 게임에 빠지면은 뭐 정말 부모도 몰라본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도 몰라보고 저렇게 게임에 열심히 빠진 바로 강훈식 의원을 이른바 이 빅3라고 하는 전략기획위원장에 또 앉히고요. 다 본인하고 굉장히 친한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중요 포스트를 다 친소관계에 의해서 내가 믿을 사람 또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다 바꾼 것이죠. 네. 측근 전진 배치에 이제 효율과 기동력을 높일 목적으로 자기 사람을 앉힌 것이죠. 네. 두 명은 문선대위의 양정철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양정철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는데 이른바 뭡니까 한명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 전략가 뭐 선거 지략을 짜내는 사람. 예. 그 두 사람을 자기와 제일 친한 후배들을 저렇게 앉혔다라는 의미에서 아무튼 변신과 변장을 하면서까지 지금 뭔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